프롤로그 2024년 10월 서울 강남. 회장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죠? 시댁 어르신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지요. 시댁. 30년 만에 듣는 그 단어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90대가 넘어 보였지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시누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순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이렇게 됐구나. 시어머니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대표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상패들, 전국 신계 매장이라며.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목소리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순자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작은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야, 사실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같은 것이 우리 집에 왜 와? 내가 남편을 못 잡아둬서 이 꼴이 됐어.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내가 알아서 살아. 그때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지요. 앉으세요. 3사람이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서울 구로구. 저는 35살이었습니다. 이순자, 2 아들의 엄마였지요. 큰아들 민수는 10살, 둘째 민호는 7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박철수였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요.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 남편이 나갔습니다. 회사에 간다고 했지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집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돈이요? 차용증 있어요. 5천만 원.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뭐? 5천만 원이요? 네. 박철수가 우리한테 빌렸어요. 3개월 전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지요. 남편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모른다고? 그럼 부인이 갚아야죠. 저는 돈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집이 있잖아요. 집.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었지요. 전세금으로는 부족해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남자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전제품들을 확인했지요. 일주일 드릴게요. 돈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협박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편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받았지요. 사장님이요? 안 오셨는데요. 어제부터요. 뭐라고요? 그리고 저희 월급도 안 나왔어요. 회사 문 닫은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전화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핸드폰으로 걸었습니다. 현재 이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출장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순자예요.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철수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3일째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망한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왔어요. 뭐라고? 빚? 5천만 원이래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남편을 못 잡아뒀구나. 어머님,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빚쟁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아직 조금만 시간은 없어요. 오늘 당장 이사 나가세요. 네. 전세금으로 3천만 원 받을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되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지요. 엄마, 우리 어디 가? 새 집으로 가. 아빠는 나중에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요.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짐을 실었지요.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구로역이요. 일단 역 근처로 갔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 했지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둘째 민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 사올게. 편의점에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요. 2만 원이 있었습니다. 라면 3개를 샀습니다. 삼각김밥도 3개 샀습니다.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가 10,000원이었지요. 아이들은 방값이었습니다. 3명이요. 2만 원입니다. 계산했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지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그래, 오늘 여기서 자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먹었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요. 월세 싼 곳 있어요? 얼마나 찾으세요?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요? 그럼 반지하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반지하 방을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이었지요. 화장실도 작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요. 보증금은 정말 없으세요? 네. 월세를 더 낼게요. 그럼 월 25만 원에 드릴게요.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빚쟁이들이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살아야 했지요.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아빠는 언제 와? 나중에.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35살 아줌마였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결혼 후에는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반지하라 햇빛도 잘 안 들어왔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신문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파출부 구함. 시급 1,500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파출부 구한다는 광고 봤는데요. 아, 네.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35살입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올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일부터 일하러 가야 해. 응, 알았어. 너희 둘이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응. 걱정하지 마, 엄마. 10살 아이가 의젓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큰아들을 깨웠습니다. 응? 엄마 일 갔다 올게. 동생 깨워서 밥 먹여. 냉장고에 밥이랑 반찬 있어. 알았어. 학교 잘 다녀와. 엄마는 저녁에 올게. 응.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웠지요. 차가운 12월 새벽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강남이었지요.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40대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들어와요. 네. 집이 넓었습니다. 30평은 되어 보였지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면 돼요. 점심은 여기서 먹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4시까지 하면 돼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을 했지요. 빨래를 돌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였지요.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 돈이에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15,000원이었지요. 10시간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내일은 안 와도 돼요. 다음 주에 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6만 원이었지요.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집들에도 전화했습니다. 파출부를 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요. 월수금 올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새벽 6시까지 오세요. 한 집 더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었지요. 화목토는 또 다른 집에 갔습니다. 매일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4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5시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지요. 월세도 부족했습니다. 저녁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하실 분 구합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시급 1,500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저녁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부터 4시까지 파출부, 5시 귀가, 아이들 저녁 챙기기, 6시부터 11시까지 식당 설거지, 밤 12시 귀가. 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돌봤지요. 엄마,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0살 아이가 7살 동생을 돌본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12월이 깊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지요.
반지하 방은 더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보일러 안 틀게. 외투 입고 자자. 응, 알았어. 아이들이 외투를 입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도 외투를 입었지요. 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식비도 줄여야 했습니다. 아침은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셋이 나눠 먹었지요. 점심은 파출부 집에서 얻어 먹었습니다. 저녁은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지요. 체중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야윈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먹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먹다 남은 반찬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버릴 건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남은 반찬을 얻어왔습니다. 김치, 콩나물, 계란찜. 아이들이 좋아했지요.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1990년 1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둘째 민호가 기침을 했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기침이 나와.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지요. 열이 있네. 병원 가야겠다. 괜찮아, 엄마. 그냥 자면 나을 거야. 아니야. 병원 가자.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뒤졌습니다. 5,000원이 있었지요. 민수야, 동생 봐. 엄마 다녀올게. 약국에 갔습니다. 병원은 비쌌습니다. 약국이 싼 것 같았지요. 아이가 열나고 기침해요. 감기약 드릴게요. 3,000원입니다. 약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 응, 고마워 엄마.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지요. 이틀 후 민호가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민호야.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요. 민수야, 동생 업어. 병원 가자. 응. 큰아들이 동생을 업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걸었지요.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아팠어요? 사흘째요. 왜 이제 왔어요? 폐렴이에요. 죄송해요. 입원해야 해요. 입원이요? 네. 심각해요. 얼마나 드나요? 일단 3일만 입원하면 10만 원 정도요. 10만 원.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원 안 하고 약으로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하지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입원시키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입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링거를 맞았습니다. 엄마. 응, 민호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시댁에 전화할까요? 아니, 안 됩니다. 이미 거절당했지요.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나 순자야. 순자야? 오랜만이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 10만 원만. 순자야, 미안한데 우리도 없어. 내 동생들 학비 내느라. 알았어,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떡하지? 파출부 집 주인에게 부탁해 볼까요? 다음 날 파출부를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왜요?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얼마요? 10만 원만. 사모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드릴게요. 대신 다음 달 일당에서 빼요. 네. 감사합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비용을 냈지요. 민호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일당이 줄었습니다. 돈이 더 없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이었지요. 누군가 음식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음식들이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장된 치킨이 있었습니다. 밥만 먹은 것 같았지요. 김밥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치킨을 꺼냈습니다. 김밥도 꺼냈지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애들아, 엄마 왔어. 엄마, 오늘 치킨 있어. 진짜?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치킨을 먹었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샀어? 식당 사장님이 주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울었습니다.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지요. 쓰레기통을 뒤진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가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이지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파출부를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지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우리 친구 왔나 보다. 문 좀 열어줘요. 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순자야? 언니, 너 여기서 뭐해? 그게 파출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있었지요. 설마 파출부 하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철수가 도망간 후로 이렇게 됐구나.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 내가 남편을 못 잡아둬서 이 꼴이 됐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은 잘 있어요. 학교는 다니니? 네.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너 꼴 좀 봐. 완전 거지 같아. 거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 저 일해야 해서. 그래, 일이나 열심히 해. 우리한테는 손 벌리지 말고. 네. 시누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지요. 거지 같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밥 먹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있었지요. 계란을 풀어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넣었습니다. 맛있다.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지요. 거지 같아.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파출부와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꼭 버텨야 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추웠지요. 파출부 일과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세 내고 밥 사 먹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요? 고개를 들었지요. 요리요? 네. 보니까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던데. 요리 배우면 나중에 식당도 할 수 있잖아요. 식당.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배우죠? 일하면서 보면 돼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날부터 주방장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야채 써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하나하나 익혔어요. 집에 가서도 연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줬지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방장이 칭찬했어요. 떡볶이 소스가 정말 맛있다고 했지요. 비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성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떡볶이를 팔면 어떨까? 포장마차를 하면 어떨까?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포장마차를 시작하려면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했지요. 어디서 구할까 고민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안 됐어요. 신용불량자였으니까요. 남편 빚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파출부 집주인 이미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개가 있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10만 원 개였지요. 개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타는 사람이 50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세 번째였지요.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5월이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지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지요. 애들아,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할 거야.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중고 포장마차를 샀어요. 30만 원이었지요. 떡볶이 재료를 샀습니다. 떡, 어묵, 양배추, 양념. 가스통도 샀어요. 남은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장소를 찾았어요. 청계천 근처였습니다. 공사판 노동자들이 많았지요. 여기다 싶었어요. 포장마차를 폈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떡볶이 1,000원, 어묵 500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안 섰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계속 외쳤지요. 목이 쉬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짐을 쌌지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장사 잘 됐냐고 했지요. 첫날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요. 둘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셋째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갔지요. 우산을 쓰고 포장마차를 폈습니다. 떡볶이요. 외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공사판 노동자 같았지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지요.
남자가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가슴이 뛰었어요. 양념이 끝내주는데 맵기도 적당하고 남자가 다 먹었습니다.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2그릇을 팔았습니다. 2,000원이었지요. 내일 또 올게요. 남자가 갔습니다. 2,000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작지만 시작이었지요. 다음 날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하나요. 아, 그리고 우리 동료들한테 얘기했어요. 맛있다고. 과연 저녁 7시쯤 남자들이 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정신없이 만들었지요. 남자들이 먹었어요.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소스가 다르네. 1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늘었어요. 소문이 났지요. 청계천에 떡볶이 맛있는 집 있대. 일주일 후에는 줄이 섰습니다.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손이 빨라졌지요. 하루 매출이 50,000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000원이 됐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재료비 빼고 하루 70,000원 정도 남았어요. 한 달이면 2,100,000원이었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6월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왔습니다. 엄마, 왔니? 응, 우리도 도와줄게. 아이들이 도왔어요. 민수는 컵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휴지를 날랐지요. 손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들이 효자네요. 기특해요. 아이들이 뿌듯해했어요. 저도 뿌듯했지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얼마 벌었어? 100,000원. 우와, 많이 벌었다. 응, 우리 민수 덕분이야. 나도?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둘 다 덕분이야. 아이들이 웃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 식당 하면 좋겠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식당? 응, 큰 식당. 엄마가 사장이고. 하,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지요. 1990년 6월 15일. 오늘 100,000원을 벌었다. 아이들이 도와줬다. 행복했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이었어요. 무더웠지요. 하지만 손님은 더 많았습니다. 냉국수도 팔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루 150,000원이었지요. 돈이 모였어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금을 시작했지요. 목표는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이 모이면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모아서 식당 10개. 너희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 화이팅! 아이들이 응원했습니다. 힘이 났지요. 어느 날 밤 손님이 말했어요. 아줌마, 장사 잘 되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글쎄요. 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네. 처음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지요. 희망이 보였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지요. 민수가 이불을 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 응, 잘 자.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때를 잊지 않을 거예요. 거지 같은 것이라고 말하던 신우이의 말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꼭 올 거예요. 1995년 봄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결과였지요.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16살, 민호는 13살이 되어 있었지요. 두 아들 모두 제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가 식당 연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지요.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었지요.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구로역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15평짜리 가게였지요. 권리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적당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계약서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자, 그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직접 했지요.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테이블 5개를 중고로 샀습니다. 의자는 15개였지요.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큰 냄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중고품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잔의 분식이라고 썼지요. 빨간색 글씨였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개업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끓였지요. 포장마차 때 만든 바로 그 소스였습니다. 비법이 담긴 소스였지요. 어묵을 썰고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테이블을 닦고 물컵을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리에 앉았지요.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내놨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행이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깊게 인사했지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 때 단골들이었지요. 반가웠습니다. 그들도 반가워했습니다.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떡볶이를 만들었지요. 민수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물을 날랐습니다. 셋이 한 팀이 되어 움직였지요. 첫날 매출은 25만 원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때보다 2배였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평균 30만 원이었지요.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벌 수 있다니. 5년 전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던 제가 말이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사람도 있었지요. 회사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왔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요. 둘 다 방과 후면 가게에 왔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가게는 제가 할 테니 대학 가라고 했지요.
아이들이 거절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타협했습니다. 주말에만 돕기로 했지요. 평일에는 공부하고요. 1999년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10년째였지요. 통장에 다시 돈이 모였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웠지요.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를 내기로 했습니다. 구로동에 자리를 받습니다. 20평짜리였지요. 더 큰 가게였습니다. 권리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에게 맡겼지요. 테이블 10개를 놓았습니다.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가게를 맡아달라고 했지요. 민수는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했지요. 말렸습니다. 대학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지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민수가 두 번째 가게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소스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민수는 금방 배웠지요. 두 번째 가게가 열렸습니다. 역시 잘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지요. 순잔의 분식 두 번째 지점이라고요. 민호는 대학에 갔습니다. 2001년이었지요.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좋았거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가게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요.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믿었지요. 2004년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15년째였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바로 가게에 합류했지요.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계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가게가 열렸습니다. 직영점이었지요. 모두 잘 되었습니다. 2007년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자고 했지요. 가맹점을 모집하자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큰일을 벌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민호를 믿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지요.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부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천이었지요. 수원, 안양, 성남.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 가맹점이 20개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주순잔의 푸드였습니다. 법인 대표가 되었지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이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파출부였던 제가 말이지요.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착한 여자를 만났지요. 결혼식 날 울었습니다. 민호도 결혼했어요. 2012년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여자를 만났지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수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준호였지요. 안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의 딸도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예쁜 손녀였지요. 가맹점은 계속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30개가 되었어요. 2020년에는 45개가 되었지요. 이제 전국에 순잔의 분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어디에나 있었어요. 매출도 늘었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았지요.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강남으로 갔어요. 큰 빌딩의 10층이었지요. 넓은 대표실이 생겼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상패들. 꿈 같았어요. 어느 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보였지요.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외투를 입고 잤던 그날,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날, 신우이에게 거지 같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2024년 가맹점이 50개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500명이 넘었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했지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시댁 어르신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손이 멈췄어요.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댁. 30년 만에 듣는 그 단어였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90대가 넘어 보였지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시누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노인이 되어 있었고 시누이들도 60대 중반이 되어 있었지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언니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야. 그 목소리에는 35년 전의 냉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떨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넓은 대표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상패들을 보더니 눈을 감았지요. 너는 이렇게 됐구나.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전국 50개 매장이라며. 대단하다, 순자야.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35년 전 거지 같은 것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달랐지요.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3사람이 앉았어요. 차 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35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사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과였지요. 철수가 도망갔을 때 우리가 너를 도와줬어야 했어. 그런데 우리는 너를 쫓아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지 같은 것이라고 했지. 내가 남편을 못 잡아둬서 그렇다고 했어. 큰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야, 미안해. 그때 반지하 방에서 너를 봤을 때 파출부하는 너를 보고 비웃었어. 정말 미안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을 기다린 말이었지요.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들을 말이 남아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사실은 큰애 남편이 사업을 망했어. 빚이 많아. 큰 시누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작은애도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 작은 시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집도, 나도 이제 늙어서 돈이 없어.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순자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도움 요청이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취직이 안 돼. 순자야, 너희 회사에 자리 하나만. 작은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나도 일자리가 필요해. 병원비 때문에.
너희 매장에서 일하면 안 될까?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35년 전 그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전화했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전화하지 마.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기억하세요? 파출부하는 나를 보고 뭐라고 했죠? 큰 시누이가 떨었어요. 거지 같다고 했어.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보였지요.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3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아이들 먹이려고.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외투 입고 잤어요. 아이들이 안 춥다고 거짓말하는 걸 들으면서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째가 폐렴 걸렸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 감기약만 먹였어요. 나중에 입원했을 때 돈을 빌려야 했어요. 파출부 집 주인한테요. 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요.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10살, 7살짜리가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거지 같다고 했을 때 정말 거지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을 꺼냈지요. 이게 우리 인사팀 담당자 명함이에요. 큰 시누이에게 건넸습니다. 조카 이력서 보내세요. 공정하게 심사할게요. 실력 있으면 뽑을 거예요. 없으면 안 뽑고요. 큰 시누이가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는 매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작은 시누이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직원들처럼요. 특별 대우는 없어요.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9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언니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은 달라요. 저는 그때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그 기억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회사를 키울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예요.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시누이들이 휠체어를 밀었지요. 순자야, 정말 고마워.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우리가 틀렸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어머님.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준호가 엄마 보고 싶대.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호, 서연, 그리고 민수의 딸 지우도 있었지요.
그 아이들은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걸 모를 것입니다. 할머니가 거지 같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냥 성공한 사업가 할머니로만 알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민수 집으로 가주세요. 차에 탔습니다. 편안한 가죽 시트였지요.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35년 전 저도 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바쁘게 걸어다니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지요. 이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이들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지요. 차가 민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지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정말?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예쁘다, 준호야. 할머니도 예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 했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열심히 살았단다. 아주 열심히. 나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 거야.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열심히 살아.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35년의 여정. 쓰레기통에서 회장실까지, 거지에서 사업가까지. 길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모든 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편안한 소파.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이겨냈다는 것이었지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회의가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화로웠지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35년 전에 제가 보였어요.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지요. 꿈속에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꿈속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지요. 행복한 잠이었습니다.